자, 5월 21일 두 번째 방송 순서입니다. 코오롱이 지금 인보사 문제로 지금 순환을 겪고 있는데, 네. 자, 위기의 바이오 산업 괜찮나?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식회계 의혹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논란까지 이제 바이오 산업의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그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는 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실제 시장도 큽니다. 우리가 예.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글로벌 메모리는 1위라고 하지만 반도체 시장 규모가 600조 정도, 그 600억 달러 정도라고 보는데 바이오는 2,6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보다 시장 규모가 한 4배 이상 큰. 예. 자동차가 뭐 한 1,000억 달러 정도 시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2배 정도 시장이니까 이 시장을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가 사실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과제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 문제는 사실은 그 기업의 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코롱 인부사는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고, 그 기술을 검증하고 그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또 취약한 문제로 또 하나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인보사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인보사부터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볼까요? 인보사라는 게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죠. 영어죠. 예, 네, 세계 영어고. 코오롱 생명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그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관절염 치료제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연식이 다 하면 관절염, 어차피 관절염 다 하니까 그렇죠. 예. 관절염 치료를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인데, 코롱이 이걸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곽광을 받았었죠. 예. 그리고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예. 1회 투여 비용이 한 600~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국내에만 1,000명 이상이 이미 투여를 해서 30명 가까이 지금 시료를 받았다는 거죠.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형질 전환 세포라고 해서 이 세포에 원래는 코롱이 발표하기로는 사람의 연골 세포를 다시 성장하게끔 해서 거기다가 세포를 심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전혀 없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연골 세포가 다시 정식시키는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그렇습니다. 약이잖아요, 그죠? 네네. 세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예,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임상에서는 이게 허가가 됐어요. 국내 임상에서는 허가가 됐어요. 예. 국내 임상에서는 이게 연골에서 추출한 세포라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검증을 거쳐서 승인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승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겠죠. 문제는 미국의 3상 중에서 이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거예요. 자, 국내에서는 임상 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네. 거죠. 이 3상을 한 거는 미국에서 팔기 미국 위한 건가요? FDA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기 위한 건가요? 그래 맞습니다. 미국에서 팔기 팔려면 위해서 미국에서 3상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3상 중에서 이게 연골세포라고 지출했는데 미국에서는 연골세포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거죠. 예. 문제가 뭐냐면 신장세포는 의학계 내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 이액이 지금 연골세포로 돼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연골세포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이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지금 미국에서 맞습니다. 확인이 된 거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이 신장세포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부작용이 거예요. 있다면서요? 그리고 예. 양성종양으로 발생할 예. 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5월 14일 날 이제 포항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20일 날 어제죠. 미국에 현지 실사를 갔습니다. 식약처에서. 네, 실사를 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FDA 제출을 하고 6월 지금 초에 코오롱 미국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네. 생산을 하는 데인가요? 생산을 하는 곳이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코롱 티슈준이 인보사를 생산을 하고 코롱 생명과학은 그거를 파는 그렇군요. 판매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 회사를 이제 실사를 나간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6월 초까지는 아마 허가 취소까지 지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단순 실수냐 알고도 속였느냐가 가장 문제고, 이미 주식은 완전히 바닥을 났고요. 예.
7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또 소액 주주들이 지금 난리죠. 날리고 소송까지 걸었고 네. 어제 코롱 이웅렬 회장 제소당했죠. 제소까지 예.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작년에만 지금 굉장히 많이 신약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정리를 한 건데 11월까지 작년 1년도 정리한 건데 동아 SC 헬스케어, SK 케미칼,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중해제약 굉장히 많이 지금 바이오 기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보사가 이렇게 터지다 보니 과연 국내의 이 신약 개발 관리나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느냐부터 지금 열심히 신뢰 문제로 신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약은 신뢰 문제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제약 바이오 산업에 이제 여러 악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체외 진단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들이나 또 이제 전망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제약 바이오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제 경로를 거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제약 기업은 화학적 그 약품이 있고 바이오 약품이 있죠. 그 두 가지고 예. 화학 약품도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한 게 별로 없고 바이오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약은 화학 약품보다는 바이오 약품이 훨씬 더 값어치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약은 화학 약품도 우리나라는 개발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대부분 그 재무제표를 내가보면요. 상품 판매가 제품 판매보다 4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제약사들의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도매상에 불과한 거예요. 네. 실제 한 80%가 상품 판매고 한 20%만 제품 판매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파는 제품 안 되는 거죠. 그 제품 대부분 뭐냐면 제네릭. 그러니까 실제 개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상에 불과했는데 이 바이오 쪽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쪽도 바이오 제품들이 나와서 특허가 만료되니까 바이오 시밀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좀 제네릭이죠. 만들어서 더 싼 값에 판매해서 지금 그나마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요 사업은 그나마 지금은 주식이 뜨고 인기는 있지만 그나마 바이오들은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축은 이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이미 이걸 넘어서서 바이오 신약 개발까지 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전적인 신호고 두 번째는 시장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이제 이제 체외 진단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반도체 기술하고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와 IoT가 엮여 있어서 이 기술도 우리가 좀 글로벌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기업들이 대부분 치료제도 가지고 있지만 요 키트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유심하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제약 사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리스크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굉장히 크고 하고 있지만 하나의 리스크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바이오 신약을 셀트리온이 신약을 개발하자고 시밀레만 하면 리스크가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게 시밀레를 판매를 하다 보면 원래 원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특허 완료되면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시밀레를 살 거냐, 원 특허를 살 거냐, 같은 가격이면 뭘 사겠습니까? 원 특허를 사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리스크는 원 특허를 가지지 않는 이상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피스와 삼성 바이오도 원 특허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현재 이 바이오 시밀러만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포텐셜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제약의 그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지금 생산을 해서 그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특허를 가진 쪽에서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잠재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5월 31일 날 그 미국에서 임상 정형학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그걸 이제 주목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바이오 쪽의 산업을 볼 때 투자를 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딱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R&D 단계에서 이게 FDA 1상이냐 2상이냐 3상이냐 간 거는 뭐 뉴스에 늘 나오고 그리고 그 사항을 띄우기 때문에 늘 보는데 이제 잘 안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에 글로벌 컨퍼런스가 다 두 개가 있어요. 그 2월 달에 열리는 JP 모건에서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하나 있고요. 그건 이미 했을 거고.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30일이나 6월 초, 작년 6월 초에 했고요. 예. 올해 5월 31일 날 54회차가 하는데 매년 하는 미국의 그 임상 종양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약 4만 명이 참여하고 의료진 3만 2천 명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업이 뭘 발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R&D 임상 가기 전에 뭘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표하는 제약회사들이 발표하는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발표된 기업들은 그 다음 해에 굉장히 뜰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는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15개 정도 갔어요. 올해 21개가 이제 또 갑니다. 그리고 요 발표하는 학회의 그 초고, 이거 어스트레트라고 그러죠. 어스트레트를 15일 날, 그러니까 학회 보름 전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이 됐어요, 지난주에. 예,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어느 기업이 뭘 발표할 거다. 그걸 유심히 봐서 요 임상 종양학회는 매년 5월 말이면 있다. 이게 되게 바이오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21개 기업도 지금 그 임상 종양학회에서 발표할 내용 앱스트랙트를 이미 발표를 한 거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내용이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향후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략이나 투자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그 시장 규모를 바이오 쪽만 2,625억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먹는 시장 여기에서 1%도 지금 안 될 거라 저는 봐요. 왜냐하면 1%면 26억 달러니까 한 3조 정도. 지금 그 헬스케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바이오 삼성 바이오가 1조 정도니까 1%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이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1%도 지금 안 되는 시장인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담 요렇게 해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이거 봅니다. 실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 한 개의 매출액이 한 150억 불 정도 됩니다. 한 개가. 큰 거 한 개. 그러니까 평생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진라제 같은 데가 왜 주식이 그렇게 막 사업들을 치고 이러는지 이제 이해는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모사처럼 관리 체계가 우리나라가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허술하다. 국가적으로 좀 뭔가 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R&D를 하는데 폐쇄형으로 하는 R&D가 있고 오픈형 R&D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폐쇄형은 자기들 후살길만 합니다. 근데 오픈형은 우리가 뭘 개발하면 다른 기업들의 인프라나 R&D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사는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이게 승인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R&D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폐쇄형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을 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한 1, 2%밖에 매출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재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에 R&D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4,7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로는 글로벌 R&D 전략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전략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R&D 전략을 잘 구사할 거냐가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 관리 체계를 앞으로 인구사 같은 일이 터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가장 그 중점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시간은 이제 그 코오롱에서 터진 인부사 문제로 위기의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될지를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